이번 차수는 간주근로소득, 즉 퇴직소득 세배수 한도 초과 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75페이지에 두 개의 참고 박스 중에 첫 번째 참고 박스에 있는데요.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가로 열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는데 이 가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가로 내용의 번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퇴직소득 사회수 한도 규정이고 그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무조건 부인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는 뜻이시죠. 자, 박스를 보면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의 3배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공식으로 좀 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일단 소급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전 3년을 평균한 연봉, 즉 평균 급여, 3년을 평균한 급여에 곱하기 원래 12분의 1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나마 다행인 게 10분의 1을 하는 거죠. 10분의 1 하고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자, 여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 근속연수는 언제 이후의 근속연수입니까?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곱하기 세배수를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유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세배수. 세배수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 그 주 1번 보시면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이건 임원한테만 규정되는 그런 내용인데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왠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그냥 1개월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 2번에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는 이를 1개월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아직은 시행된 지 채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2012년 1월 이후로 새로 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한테 해당되는 규정이니까 지금이 2014년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1년 미만은 아닐 것이고요. 2012년 이후 근속연수가 2년차, 3년차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꽃표시 2번은 1년 미만 기간에 뭐 개월수로 계산하라는 등 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1년 이상, 2년, 3년 차가 됐고 대신에 당연한 얘기지만 월할 계산은 나중에 해주게 되시는 거죠. 자, 이게 감을 읽기 전에 제가 바로 75페이지 밑에 있는 참고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 감을 읽기 전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이 사례인데요. 이분이 2006년 1월 1일 입사해서 2015년 12월 31일 날 퇴사했죠. 딱 10년 근무했죠. 딱 10년 근무했습니다. 임원 A씨가 퇴직금으로 8억을 지급받았죠.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문제. 8억을 지급받았습니다. 8억. 이게 2011년까지는요. 8억 지급받으면 8억 다 뭘로 세금 신고하면 되죠? 그냥 퇴직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8억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8억을 2011년까지의 퇴직금 분하고 2012년 이후에 쌓인 퇴직금 분으로 이제 나눠야 한답니다. 자, 보면 그 두 번째 땡마크에 추가 자료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만약에 이분이 2011년 12월 31일 날 중간정산 하였다면 그때 받았을 금액이 5억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을 했다면 5억을 받을 뻔했답니다. 자, 이 5억은 예나지금이나 무슨 소득이에요? 지금 뭘 고민하시는 거죠? 이거는 예나지금이나
퇴직소득인 거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공식을 읽을 때 가로 내용 무슨 2011년 말에 퇴직했다고 하면 간주하는 금액 뭐 이런 말을 읽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소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새로 나온 규정이니까 2011년까지는 안 건드려요. 그냥 이건 퇴직소득인 거예요. 안 건드려요. 자, 그러면 2012년 이후 지금 쌓인 금액이 5억이 아니라 얼마겠습니까? 3억이겠죠? 요 3억을 가지고만 한도까지와 한도 초과로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숫자를 바로 써보겠습니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퇴사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가 2억이라고 이렇게 2억을 줬죠. 곱하기 10분의 1 하시고 이번 근속연수는 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했으니까 10년 차죠. 10년 차.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거는 소급을 않기로 했으니까 2012년 이후 12년, 13년, 14년, 15년 4년 근무하신 거죠. 4년.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가 세배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12, 2억 4천이 나오는 거죠. 2억 4천. 요까지를 한도내 금액이라고 하는데 2억 4천까지는 무슨 소득이에요? 지금 뭐를 고민하시는 거죠? 여기도 퇴직소득이죠. 맞죠? 한도까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3억 받은 금액 중에 지금까지 구해놨던 한도인 2억 4천을 이렇게 구해주니까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 금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6천만 원이 이제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간주 근로소득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 되시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분이 총 8억을 받아가셨는데 8억 중에서 7억 4천은 퇴직소득이요. 나머지 6천은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니까 반드시 잘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6페이지까지 쭉 계산이 되어 있죠. 76페이지에 박스 끝나는 지점 두 줄을 읽어보면 따라서 임원 A씨가 퇴직 시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8억 원 중 7억 4천은 퇴직소득이고 6천은 근로소득으로 각각 소득 구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내는 퀴즈는 제가 이 온라인 강의 말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마다 어김없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강의하면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조용히 찾아오죠. 저기 회계사님, 이거 진짜 있는 규정입니까? 저희를 못 믿나 봐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있는 규정이니까 제가 강의했겠죠. 왜요? 그러면 큰일 났네 막 큰일 났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큰일 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죠.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니, 우리는 예전처럼 그냥 전액을 다 그냥 우리는 퇴직금으로 원천 징수를 했지 이렇게 근로소득 간주액은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라도 강의 배우셨으니까 이제라도 회사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액을 구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아휴, 어떡해요, 이거 언제 다 수정하나 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왠지 이 그 수강생의 뒷모습과 어깨가 너무 축 처져 있는 거죠. 제가 안타까워서 잠깐만요. 근데 그 지금까지 다 예전 방식으로 퇴직소득으로 원천 이수해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누가 퇴직한 거죠? 우리 김 부장이요. 김 부장. 그럼 제가 집에 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김 부장. 이거는 임원에 대해서만 세배수 규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임원이 아니신 분들은 퇴직을 하면 물론 그런 분한테는 세배수 이상을 주지도 않죠. 우리한테는 세배수 이상을 주지도 않지만 세배수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직 임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분이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회계사님, 이거 정말 있는 규정입니까? 아니, 있는 규정이죠. 왜 오늘따라 이걸 많이 물어봐요? 왜?
부장이 되시겠죠? 나 이제 안 속아요. 그러면 아유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번에 김 전무님이 퇴직을 했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큰일 났네. 이거는 임원들한테는 한번 반드시 계산해 봐야니까 김 전무님이 퇴직했으면 이거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아 글쎄 말이에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하듯이 그냥 퇴직 소득으로 원천 이수했는데 뭐 강의를 잘 들었네요. 이제라도 가서 빨리 가서 수정할게요. 자 그러면 갑자기 그러시죠. 수정하시죠. 또 뒤돌아서서 가시는 그분의 어깨가 너무 처져 보여가지고 저 근데요 그 김 전무님은 몇 배 받고 퇴직하셨나요? 2배요. 2배?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사회인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임원이 퇴직했는데 3배가 넘지 않게 받아가시면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2012년 1월 1일자로 퇴직하시는 누구를 잡기 위한 규정이죠? 예, 맞아요. 대표님을 잡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그 이후로 대표님이 퇴직한 적 없으면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규정이니까 너무 이 규정에 아주 뭐 발목을 잡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퀴즈를 냅니다. 또 한 번 퀴즈. 이 문제에서 지금 제 기억에 A 상무였나요? A 전무였나요? 아, 임원 A시군요. 임원 A씨가 10년을 근무해가지고 8억을 챙겨받은 거잖아요. 이거 듣고 보니까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1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8억 받죠? 이러려면 이분이 퇴직하기 전 월급이 8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8천만 원. 우와, 완전히 고소득자네요. 실제로 이 숫자들은 제가 얼마 전까지 저랑 같이 감사를 받으셨던 어떤 상장사의 K모 전무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10년 근무한 건 아니고요. 8년 근무하고 8억 받아가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약간 변형해가지고 10년 근무해서 8억을 받은 걸로 가정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8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8억을 받아갔으니까 야 이건 장난 아니죠. 퇴직하기 전 한 달 월급이 무려 1억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좀 비정상적인데 뭐 그 사유를 제가 좀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어쩌다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아무튼 요 임원 A씨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임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 헷갈리니까 삼성전자의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삼성전자의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과연 얼마인가요? 얼마죠? 삼성전자가 8억 줬다. 그 중에서 이분은 7억 4천까지는 한도요. 6천만 원은 한도 초과니까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이 임원 A씨한테 8억을 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법인세법상 퇴직금의 한도는 7억 4천이니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한번 해주자? 송금 불산입을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상해처분까지 해버리자. 자, 대답.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규정은 2012년에 신설됐는데 오직 퇴직소득, 퇴직금 말고 퇴직금하고 퇴직소득의 차이점 아세요? 퇴직금은 주는 법인 입장에서의 용어고요. 퇴직소득은 받아가는 개인 입장에서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규정은 법인세 규정이 아니라 소득세 규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A씨에게 8억을 준 삼성전자 입장에서의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얼마인 거죠? 얼마예요? 말을 좀 해보세요. 왜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문제에 자료가 부족해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8억을 준 삼성전자 입장에서의 퇴직금을 구하고 싶으시면 문제에 어떤 단서가 있어야 하냐면 삼성전자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3배수다, 5배수다 이렇게 뭐가 딱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맞게 받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없으니 문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규정은 법인세법상 한도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법인세법상은 그냥 그 규정 있는 대로 퇴직금 규정 있는 대로 주시면 되고 요거는 오직 소득세법만 나오는 그런 기준이니까 꼭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함정이 있는데요. 마지막 함정. 자 이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저분이 제가 예전에 회계법인에 다른 회계법인에 근무할 때 소위 이제 IPO 지정감사로 만난 분이에요. IPO 지정감사. 혹시 IPO 지정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IPO 지정감사? 지금 혹시 외관법인이십니까? 비외관법인이십니까? 아마 비외관법인이면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감사인 제도인가요? 자유수임 제도인가요? 아시겠지만 자유수임 제도죠. 예전에 1982년? 뭐 3년까지는 자유수임 제도가 아니라 지정감사 제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피감사회사랑 감사법인을 1대1로 매칭해주는 제도였죠. 야, 너 삼성전자니? 삼성전자면 제일 큰 데인 3일 회계법인하고 받아 이렇게 매칭을 해줬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일 회계법인인 회계사로서 삼성전자를 감사하러 나갔으면 되게 막 기세 등등하게 나가겠죠. 왜냐면 나는 삼성전자가 선택하는 회사가 아니라, 회계법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가서 막 까칠하게 할 거라고요. 저기 삼성전자 팀장님, 내가 좀 말이야 노안이 와서 그런지 말이야 이게 장부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반말 짝짝이 하면서요. 이 장부 안 보이니까 장부를 좀 크게 확대해서 뭐 하든지 뭐 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나 이렇게 나오면 감사 못해. 이렇게 막 반말해가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1983년이었던가요?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이게 보니까 좀 공산당 같은 거죠. 왜 어떤 회사가 어떤 회계법인하고 감사받아야 할지를 왜 국가가 이를 지정해 주냐? 그냥 앞으로 너네 회계사 아니지. 너네 회사가 누구랑 감사받을지는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걸 소위 자유수임제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수임제가 들어온 다음에 그 좀 뭐 약간 비하 발음일 수 있지만 회계사들의 지위는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회계사들이 가서 저기 삼성전자님, 제가 작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왜 제가 이걸 노안이라고 했을까요? 잘만 보이는데 이렇게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가서 우리가 해줘야 이제 그분들이 우리랑 외부 감사도 체결해주고 막 소위 이제 갑을관계에 의해서 약간 자유수임제도 이후에는 그 약간 회계사들의 그런 독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뭐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자유수임제이지만 특정한 사유에는 지정감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IPO 지정감사죠. IPO가 뭔지 아시죠? 회사를 비상장에서 처음으로 상장으로 이렇게 데뷔시키는 거, 이걸 IPO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비상장 법인의 사장님들의 궁극적인 꿈은 언젠가 회사가 상장되는 거겠죠. 회사가 상장이 되면 제일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상장회사 주식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상장되어 버리는 순간 뭐 공모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시가가 막 올라가니까 뭐 대단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은 IPO를 상당히 원하십니다. 근데 IPO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서류 작업이 뭐 들어가고 주관사, 뭐 증권사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상장 법인일 때는 어차피 우리 회사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요. 비상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융통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장이 돼버리면 돈만 있다면 원하시면 우리나라 전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하기 때문에 너 비상장일 때는 너가 알고 있는 친분 있는 공인회계사랑 대충 감사받은 거 아니야? 너 이제 이렇게 감사받으면 안 돼. 너네 재무제표를 모든 전 국민이 볼 수 있잖아. 라는 취지에서 좀 더 공정한 감사인이 가서 감사하라고 지정을 해주죠, 감사인을.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회사로 지정감사로 나가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정감사는 과거 경험상 이 피감사 회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통과해야만 IPO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회계사들이 뭐 자료 주세요, 뭐 자료 주세요 하면 자료 협조가 금방금방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와 동시에 다시는 내년부터는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를 통과해서 상장이 돼버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과거에 감사받던 쉽고 편한 회계법인이 있죠? 분명히 그런 데를 다시 부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상 야 이거 올해 IPO 감사하고 다시는 이 회사는 내년에 안 본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회사에 뭐 눈치 볼 거 없이 훨씬 공정하고 FM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IPO 지정감사가 참 좋은 제도일 수도 있어요. 훨씬 공인회계사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올해 딱 감사 끝내버리는 제도니까요. 이 회사를 제가 실은 IPO 지정감사인으로 만났고요. 그 임원 A분은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부장이셨는데 우리 회계사들도 잘 컨트롤 하시고 뭐 주관사랑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상장이 된 다음에 이제 그 공헌으로 뭐 상무, 뭐 전무까지 막 금방금방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참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분이 퇴직을 하면서 8억을 받으셨다는데요. 난 일단 그게 더 놀랐어요. 어떻게 8년 근무하고 8억 받았을까? 근데 이제 이분이 퇴직을 한 다음에 저한테만 전화가 온 거예요. 임회계사 잘 지내십니까? 아유, 그럼요.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만 내가 이번에 퇴직한 건 알고 있죠? 아이고, 알고 있죠. 뭐 회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퇴직한 건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좀 쉬고 싶거나 그런 이유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회사랑 문제 있어서 퇴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무님 전화는 웬일이시죠? 아니, 내가 뭐 잘 세법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좀 많이 받았어. 원천징수가 많이 나왔대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전무님 얼마 받았는데 퇴직금? 나? 8억 받았습니다. 에? 8억이요? 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무님이 8년 근무했는데 그러면 1년에 아니 퇴직하기 전에 뭐 월급을 1억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좀 이따 해드린다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8억을 받았는데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퇴직소득은 소위 연분연승법 제도라는 매우 좋은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3에서 5%밖에 부담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8억을 받았으면 3%면 2,400만 원, 5%면 4천만 원만 원천징수 당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통으로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무려 1억 5천을 원천징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1억 5천을 받냐?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근로소득 간주액이 있다면서요? 내가 이번에 요걸 좀 많이 받는다네? 이걸 많이 받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요? 몇 배 받고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3배 받은 것도 아니고 1배밖에 안 받았대요, 1배밖에.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도가 이렇게 초과될 리가 없는데?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확실히 사람들은 자기 돈 문제에 걸리면 매우 민첩해지거든요. 막, 1시간 만에 우리 사무실에 온 것이요. 막, 여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있으니 한번 봐주시라고 하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오셨는데, 네, 정말 실수를 금지 못했죠. 왜냐면, 이 규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임원이 퇴직한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이제 막 상당히 부푼 가슴으로 밑에 있는 대리급인 직원이 야, 이걸 내가 드디어 계산하는구나. 근속연수가 있네? 우리는 과거 경험상 근속연수가 있으면 앞에다가 항상 연봉 곱했습니까? 월급 곱했습니까? 여기다 월급 곱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연평균 급여 곱하면 돼요. 한마디로 연봉 곱하면 돼요. 알아서 몇 분에 몇을 하니까 10분 일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대리님이 처음으로 이걸 계산하니까 그만 긴장이 돼서 어이구 근속연수가 있네 하고 일단 월급을 써버린 거죠. 월급 쓰고 또 10분의 1을 친절하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겠어요? 이거는 3일치 일당 나왔어요. 3일치 일당. 야, 그러니까 원래 나왔어야 하는 한도보다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작게 나온 거예요? 너무 작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휴, 전무님 이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가서 저기 회계팀이나 세무팀 담당자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시 했더니 무려 1억 1천만 원이 환급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계산하시고 완전 엄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바뀌어봐야 이게 실제로 회사에 임원이 퇴직하지 않는 한 써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실수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이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임원 퇴직할 때 한 번 정도는 한도를 계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요 임원 A씨가 어떻게 8년 근무하고 8억의 퇴직금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정말 1억이었던 뜻입니까? 이게 솔직히 회사랑 뭔가 다툼이 있거나 등지고 돌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분처럼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퇴직한 게 아니라 뭐 본인이 좀 쉬고 싶다거나 본인 건강 문제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사장님과 상담하고 나는 곧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써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아시겠지만 퇴직금이라는 게 신입 때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월급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을 토탈해서 이걸로 월급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퇴직하기 전 3개월 전에 사장님과 1대1로 면담을 해가지고 나 퇴직할 때니까 퇴직금 좀 챙겨주셔라 라고 해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월급을 1억으로 3번을 받는 겁니다. 그럼 벌써 월급도 엄청 올라가 있죠. 그 1억 3번 받았으니까 3억에 대한 평균은 다시 1억이 나오죠. 그래서 1억에 8년 곱해서 8억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참 좋은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전 95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퇴직하기 전 3개월 정도를 비정상적으로 월급을 오피는 방식으로 이 모수를 키워버린다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예규 판례가 나온 적도 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거래하시는 세무 전문가하고 반드시 면밀히 상담한 다음에 이런 내용은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우리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배수 한도 규정과 그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 그 의미를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